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대통령도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분명한 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같은 용어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정립하겠습니다. 또 물어보면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정립한다니까요. 네. 또 물어보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이에요. 아니면 노코멘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요 전략을 쓰면은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전달되지만 말실수는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래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김수민입니다. 야, 오늘 재밌는데요 이거? 사상 초유의 사태? 중간고문대 잘린 거 다음 코너에서 좀 미루고 하기. 나 이거 자주 써먹으려고. 제작진들 당황합니다. 왜 또 저래 이러고. 근데 그렇죠. 자주 써먹으면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뭐 다른 코너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생동감 있고 라이브 같고 뭔가 살아있잖아.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화요일 이 시간에 와서 수요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뒤에 이수경 선생님 하실 때도 같이 앉아 계시려고? 필리버스터 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라이브 같고 뭔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네. 자, 광고 때 잘렸으니까 말씀 마저 하시죠.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제가 지금 상은 PD 난리 났어 지금 밖에서. 내가 한번 이 트릭을 또 쓸 거를 지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언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무슨 인저리 타임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마지막 이 3부 마지막 광고만 안 잘리면 되거든요. 원초적 본능이네. 네. 자, 그런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거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수민 네. 평론가한테 물어볼까? 이 100년 전 요 일본 발언 요거 어때요? 여론에 좀 영향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 한국 국민들 중에 일본 보고 무조건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예,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여론에 미치는 파장 읽기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한미 정상회담. 예,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일 협력을 미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안보라고 하면은 한미 동맹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좀 더 풀이를 하면은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한일 협력을 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협력한 보람도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뚜렷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개인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은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바바라는 학자가 이제 뭐 여우형이냐 고명이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이제 이 확신주의이기 때문에 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과의 반발 또 국민 여론의 또 반발이 불러오는 건데 뭐 이걸 참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시해야 될 것은 결국 보수층 내부에서는 뭐 이해를 하고 또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계속해서 더 강조하고 더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이나 MZ세대로부터는 거부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대통령도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분명한 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용어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정립하겠습니다. 또 물어보면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정립한다니까요. 또 물어보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이에요. 아니면 노코멘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요 전략을 쓰면은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전달되지만 말실수는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머리에 박히니까 대중들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걸 또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훈련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이 헌정주의를 기초로 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알겠습니다. 5박 7일인가요? 5박 7일입니다. 네. 5박 7일 동안에 어떤 많은 뉴스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론조사 좀 보죠. 배 소장.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다르네. 차이가 있는데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조사는 추 2를 봐야 됩니다. 추 2? 예. 추 2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두 조사의 방식이 달라요. 자동응답과 또 면접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 달라? 막 화를 내시지 말고 요즘에 짜증나는 일도 많고 놀랬어 우리 언성 낮추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네, 언성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언성 히어로가 박지성이죠. 나도 그 생각했는데 지금 방금. SBS하고 관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저 월드컵 때 해설위원이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조사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인데요. 긍정평가가 32.6%, 부정평가가 64.7%.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긍정도 조금 내려갔고 부정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1%, 긍정이 31%, 부정은 60%. 이건 또 긍정이 올라가고 부정이 내려왔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 30%대 초반 그리고 60%대 부정평가는 초중반인데 이런 차이를 보면 리얼미터는 월화수목은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아차차 내려와요. 그런데 이 한국갤럽은 금요일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자꾸 묻지 말고 제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 배추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몰라.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짜증 내시지 말고 이럴 때는 좀 길게 보자. 한 3, 4주간 대통령 추세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것인지 더 내려가는 건지 우리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자고요. 네. 자, 확인해 보시자고. 어떻게 봤어요, 이 여론조사? 일단 뭐 여론조사 방법도 다르고 방금 배 소장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보고, 근데 다만 이제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이렇게 간극이 좁혀진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리얼미터 32.6%고 한국갤럽 31% 거의 붙었다. 그러면 이거 혹시 그냥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4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좀 주목이 되는 게, 이게 리얼미터 조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기간이었고 한국갤럽은 18일부터 20일까지였죠. 아무래도 17일에 조사된 부분이 리얼미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반영이 한국갤럽과는 다르게 됐을 수 있는데, 일단 4월 19일에 로이터 통신으로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이것들이 이제 충분하게 영향이 어떤지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양 조사 중에 한쪽에만 조금 더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지지층 결집에는 유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 그러니까 지지층은 이제 좀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구도에 좀 더 익숙한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다면 러시아 그 신경 써가지고 할 말 못해? 뭐 그리고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된다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층은 지지층 말고도 중도층이나 진보층 일부에도 살짝 걸쳐져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세계적인 정세를 반영한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진보층, 중도층에서도 한미동맹 강화가 뭐 독자 노선이라든지 균형 외교라든지 이쪽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이제 물론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미국 국빈 방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해외에 나가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특히 이제 12년 만에 미국의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그렇죠. 겉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지지율 상승 요인인 것 같긴 한데,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일견 드는 느낌은 블레어하우스에서 새박 자고 뭐 상하원 합동 연설하고 국빈이죠. 의장한테 사열하고, 이 의전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레벨 자체가 달라버리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국빈 방문이라는 게 정말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동맹국 정상에게 1년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마크롱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하반기는 모디 인도 총리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죠.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12년 만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 운명은 경제일 겁니다. 이제 안보는 이따 좀 이야기할 시간 될지 모르는데 뭐 핵도 논의될 거고 뭐 다 논의되는데 그건 뭐 그럴 거야 이렇게 예상되는 건데. 예를 들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문제들은 예상이 돼 있는 그렇죠. 거다. 그런데 경제도 표면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이게 미국 여론도 있고 또 우리만 혜택을 주기에는 일본이나 뭐 독일도 상당히 놀랄 수가 있어요. 독일도 왜냐하면은 차들을 생산하는데 왜 한국에만 혜택을 주느냐, 다스푼드바 막 이게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미국이 감당하기는 힘들 테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물 밑에서 이제 이 배터리 핵심 강물 협력 소재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로 주식시장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논의돼서 26일 날이나 공동기자회견 때 발표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밑 협상이 5월 6월에 가면 성과를 본다면 저는 그것도 일단 첫 단추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전이나 방산 같은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얼마나 가깝게 좀 문제 해결에 가깝게 해결을 하고 오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봐요? 요거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일 테고 사실 막 여러 가지 풀이를 하고 이게 알고 보면 성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거다. 지지율 상승에는 딱 들었을 때 딱 느끼기에 깊게 생각 안 하고 깊게 설명 안 하고 그렇죠.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양대 분야일 수밖에 없다. 안보와 경제라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한 사람이 막 자기가 어디 식당에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전쟁이 나도.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은 데서 들려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ICBM이 본토를 향하는데 우리 도와주겠어?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거를 의식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문구에다가 미국이 이제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쏠 경우에 북한의 보복 공격을 한다. 이걸 좀 명시해달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경제도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성과를 거둬와라. 이거는 경제신문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한국 기업이 막 투자를 한다. 이거 스로 이제 그럼 뭐 우리는 좋은 게 뭐야 이런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좋은 기술을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경제적인 성과 이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안보라고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핵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될 거예요. 뭐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여론조사가 마침 있는데 이게 핵무기 지금 보유 관련 근데 놀랍다. 한국 자체 핵무기 보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찬성이 많네요. 반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5년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중도층이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과 20일, 2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래 해야 된다. 가 56.5%. 근데 반대가 40.8이니까 반대는 대체적으로 이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반대쪽이에요. 근데 중도가 어디에 힘을 실으냐. 핵무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서 지금 나토식 핵 공유냐 한국식 핵 공유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질문은 뭐냐면 핵무기 보유 논의가 필요하냐.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가 55.5%, 반대가 39.1. 앞에 이제 핵무기 보유해야 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민주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술핵을 평택 미군 기지에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나토식처럼 상당히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상당히 비폭격기도 있잖아요. 뭐 죽음의 백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한국이 원할 때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동할 준비를 갖추겠다. 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또 배 소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정당 지지율. 이거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32%로 동률인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내려오고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돈봉투죠. 그리고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돈봉투의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층 결집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민주당은 지금 기성전 돈봉투다. 이 봉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굉장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저 반응들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언론에서 봤을 때도 보도량도 많고 저희도 항상 매일 이슈를 다루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냥 많이 안 빠졌다? 잘 버틴다 이런 느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급락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근데 저는 잘 버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막 5%포인트 이상씩 막 빠지고 이렇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액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한편으로는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딱 듣는 돈의 액수가? 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 뭐 이렇게 시민들이라든지 공공으로 갈 수 있는 이익인데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요 사안은 조금 아직까지는 파괴력이 액수만 봤을 때 크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근데 두 번째 민주당이 유의해야 될 건데 국민들이 일단은 지켜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결국에는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심각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또 민주당의 대응이 잘못됐을 때는 그때는 더 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인구나. 아직은 녹취록 처음 나오고 사건 초반이니까 정말 돈을 받은 의원들의 누구인지 그게 전당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송영길 전 대표는 알았는지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 다 보고 판단한다. 국민들이 갖게 된 성향이 어떤 것이냐면 사법 리스크가 터졌을 때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판단을 하기는 해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 의혹이 터졌는데도 별로 지지율 안 빠졌어.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좀 다르게 보는데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호남은 올랐어요. 호남은 올라갔는데 수도권은 빠졌어요. 수도권이 심상치 않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돈봉투 문제가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호남에서 결집을 했다는 것은 최대 위기 국면으로 저는 본다. 왜? 지금 민주당이 자칫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기국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이게 하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이슈가 지금 이제는 더블 리스크가 됐죠. 송영길 리스크에 이재명 리스크까지. 저는 이게 호남으로서는 일단 위기 국면으로 결집을 했다. 하지만 수도권이 빠져나간 거는 뭐냐면 완전히 이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 돈봉투가 혐오감이 된 거예요. 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 출신이죠? 인천시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출신이에요. 이게 수도권이 부들부들하는 겁니다. 그럼 왜냐? 당시에 이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때도 대체로 수도권 대의원들을 대체적으로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수도권 민심이 저는 심상치 않아. 이거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은 민주당 이 당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저는 역대 최대 리스크라고 봐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좀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거고. 예? 김수미 평론가 얘기대로 마지막에 가서 판단을 할 거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 컨벤셔널가 못 누리고 있고 그러면 무당층이 지금 늘어나죠. 네네. 그럼 이 무당층 증가라는 게 양당 체제의 균열을 가져온다? 네.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로 연결이 돼요? 일단 무당층 증가가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내지는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분명히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거대 양당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거의 뭐 2012년 대선 이후로 그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선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당층 또 대안이 없으면 결국에는 거대 양당 중에 한쪽을 조금이라도 덜 나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제3지대 신당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제3지대 신당이 나왔는데 거대 양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보인다. 혹은 뭐 예를 들면 거대 양당을 치킨 시장에 후라이드 대 양념으로 비유를 했을 때 제3신당이 그냥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마저 나눠보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영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